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 6시, 마당 구석 쓰레기 봉투 더미에서 비닐이 바스락거립니다. 아직 수거차가 오기 전 그 위에 던져진 건 낡은 외투 하나. 팔꿈치가 해지고 단추 하나가 덜렁거리는 외투. 그런데 그 안주인은 그 옷을 입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이런 옷 아직도 붙잡고 계세요. 냄새도 나고 색도 바랬잖아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옷더미를 움켜쥐어 쓰레기 봉투 안에 꾹꾹 눌러 넣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멀뚱히 서 있다가 그저 며느리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엄마의 시선은 무너져 내리는 듯 흔들렸습니다. 한때 그 외투는 그녀가 새벽부터 나와 일하던 시장 바람을 막아주던 갑옷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무거운 자루를 옮기던 날, 얼어붙은 손가락을 감싸주던 유일한 방패. 그리고 아이들 학비를 모으기 위해 잠을 줄여 일하던 겨울, 그 외투 속 호주머니에는 낡은 장부와 동전 소리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의 눈엔 그 모든 세월이 쓰레기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발밑에서 가랑비가 시작돼 작은 물방울이 봉투 위에 또각또각 떨어집니다. 마치 하늘마저 그 처분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이 훨씬 깔끔해졌네요.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려야 해요. 그 순간 엄마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늘한 한기가 올라옵니다. 필요 없는 건 나까지도 포함일까? 밤이 되자 쓰레기 수거차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훑고 지나갑니다.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봉투들이 삼켜지듯 실려 올라갑니다. 곧 그 외투도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봉투 한쪽이 찢겨나가면서 안쪽에서 낯익은 봉투가 삐져나옵니다. 두꺼운 종이 봉투, 오래된 붉은 끈으로 묶여있는 그것. 엄마의 눈동자가 번쩍 뜨입니다. 심장이 세게 박동하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건 그럴 리가. 그 안에는 세상에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는,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내 옷을 쓰레기라 버린 순간 내 땅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바람이 싱크대에 걸린 국자들을 흔들었습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조잘거리는 말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외투는 조금만 더 두자. 겨울에 마당 나갈 때 걸치면 따뜻해. 며느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색 잘 안 입어요. 게다가 냄새도 배고. 집에선 깨끗함이 제일이에요. 깔끔하면 사람도 건강해져요. 말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눈을 들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정리 좀 하자. 집이 너무 좁다는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이 집은 제가 여러 해를 일해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작은 집이었거든요. 좁아도 겨울 햇빛이 잘 들어 부엌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집.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타일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물걸레에서 비누향이 올라왔고 제 손등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남은 작은 흉터들. 그 흉터만큼이나 익숙한 외투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반려견을 데리고 미용실 예약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바짝 마른 종이 냄새, 오래 걸어다닌 양말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외투에서만 나는 약한 석유 냄새. 호주머니를 뒤지면 늘 작은 것들이 나왔죠. 낡은 단추, 짤랑거리는 동전 2개, 메모지. 손끝이 천천히 호주머니 바닥을 쓸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려야 해요. 그 말이 바늘처럼 박혔어요. 필요 없는 것. 저는 입안에서 그 말을 굴려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낡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돌아와 옷장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옷걸이를 훅훅 빼고 접지도 않은 채 옷들을 던져 넣었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옷들이 내는 둔탁한 소리가 탁구공처럼 방 안을 튕겨다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잡아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버립시다. 쓰레기차 오늘 밤에 오잖아요. 그럼 하나만, 그 외투만은. 그 외투가 문제예요. 냄새가. 며느리는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한번 훑었습니다. 어머니, 깔끔하게 살자고요. 우리도 살아모가고 반려견도 있는데. 그녀의 말 끝에 걸린 우리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우리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끄덕였죠. 언젠가부터 저는 대화의 바깥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마당에 봉투가 4-5개 모였습니다. 비가 약하게 내려 봉투 표면이 눅눅해지고 한쪽 모서리가 스치듯 찢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으로만 붙잡고 싶은 것들이 봉투 속에서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 앞에서 왜 그러세요? 비 맞아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비 냄새 맡는 중이야. 비 냄새요? 그래, 오래 묵은 것들이 젖을 때 나는 냄새.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웃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봉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엄지손톱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물방울이 손톱 끝에서 떨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또각또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을 결심. 내 것으로 남겨둘 결심. 밤은 길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골목을 돌 때마다 쇳소리가 끌려왔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봉투에 찢어진 모서리 사이로 두꺼운 종이 봉투가 비에 젖어 어둑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 봉투는 제가 오래전부터 잊은 척하고 있던 것들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그 위로 빛이 얇게 스쳤습니다. 햇살이 봉투의 모서리를 살짝 말려 올리자 붉은 끈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어젯밤 비가 아니었다면 몰랐을지도 모르는 신호. 세상은 때로 젖어야 보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가 가리키는 곳으로 마음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리잔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마당으로 나가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세워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수거차 오기 전에 밖에 내놓으세요. 집 안에 냄새가 배요. 조심히 다룰게.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쓰레기인데. 그녀가
쓰레기라고 말할 때마다 단어 끝이 제 귓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삶이 들어있는데 골목 모퉁이에서 수거차가 나타나기 전에 저는 살짝 찢어진 봉투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붉은 끈을 묶은 두꺼운 봉투. 물기가 스며들어 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꺼내려는 찰나 아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뭘 하세요? 비에 젖었길래 확인만 하려고. 위험해요. 떨어져요. 그는 얼른 봉투를 제 손에서 빼앗아 트럭 쪽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들어가 계세요. 그의 손등에 힘줄이 솟으며 물건을 휙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문간에 서서 그의 등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등은 예전보다 굽었고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깨에 겹겹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그도 우리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수거차가 봉투를 삼키는 동안 붉은 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끈을 슬쩍 발끝으로 끌어당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에 젖은 끈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식었습니다. 차갑지만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반려견 미용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리본은 블루가 좋을까요? 크림이 좋을까요? 아무거나 예쁜 걸로 해. 아들이 대답했고 저는 그 대화의 바깥에서 조용히 수납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플라스틱 바구니 속에 접어둔 낡은 서류철. 그 안엔 오래전부터 손때가 벤 작은 메모와 도장 케이스, 그리고 사라진 줄만 알았던 봉투와 동일한 크기의 서류 봉투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연필로 흐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본은 은행 보관함. 숨이 한 번 크게 들이켜졌습니다. 심장이 다급하게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보관함. 그 열쇠는 어디에 뒀을까? 저는 머릿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결혼식 뒤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던 그날, 은행에서 노란 봉투를 받아들며 아들의 손을 잡고 키를 2개 받았던 기억. 하나는 제 가방 안쪽 주머니, 다른 하나는 그 외투의 안쪽 호주머니. 저는 텅 빈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젯밤 봉투 속에서 보았던 그 붉은 끈과 함께 열쇠도 쓰레기채 실려간 걸까요? 마음이 위로 솟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꽤 조심스러운 노크. 문을 열자 동네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젖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내 거 맞나요? 쓰레기 봉투 틀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금속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작은 홈이나 있고 반대쪽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2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모자를 눌렀습니다. 비 오는 날은 뭘 자주 잃어버리죠.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얹힌 열쇠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 그곳에 아직 남아있을 문서들, 그리고 어젯밤 봉투에서 비에 젖어 나온 그 두꺼운 종이 봉투의 정체.
점심 무렵 저는 외투를 걸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에 잠깐. 왜요? 제가 대신 내가 가야 할 일이라서 말끝을 단단히 묶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치고 눈가의 잔주름이 얇은 그림자로 따라왔습니다. 몇 정거장 뒤 오래 다닌 작은 은행이 보였습니다. 출입문 손잡이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제자리로 맞물렸습니다. 직원에게 보관한 번호를 말하고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아 금속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듯 조용히 버텼습니다. 저는 키를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문이 움직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갈하게 묶인 두꺼운 봉투 여러 개와 단단한 표지의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굵은 글씨. 신현동 토지 지붕원, 신현시장 상가 임대차 계약, 주식 보관증 전환 내역, 그리고 상단에 하나 빨간 줄이 그어진 봉투, 개봉시 변호사 동석. 숨을 고르며 봉투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가 세월을 먹은 질감을 손끝에 건네주었습니다. 그 감촉은 제 몸 어딘가 깊은 곳을 눌렀고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서류철을 꺼내 앉아서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빚을 지지 말 것. 사랑은 주되 계산은 내가 할 것.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그 문장을 적던 밤에 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아래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렀었던 그날.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다가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나올 때 하늘은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보도블록이 딱딱하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위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는 반려견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본은 크림색이었고 반려견은 졸린 눈을 깜박였습니다. 어머니, 은행은 잘. 그래, 오래된 보관함을 정리했어. 제 말투가 평소와 달랐는지 며느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발 뒤꿈치의 촉감이 단단했습니다. 주방 탁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녁엔 잠깐 자리를 비울 거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정리해야 할 게 많아. 정리요? 또요? 집은 이미 정리했잖아요. 이번엔 집이 아니라 내 삶의 정리야.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서 울림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현관 쪽에서 들어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제 가방으로 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얼굴의 근육이 대신 설명합니다. 결심은 목소리보다 표정이 먼저 알아봅니다. 밤이 오기 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신탁 초안을 다시 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라며 버려진 그날, 사실은 제 삶의 다음 문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건드렸습니다. 커튼이 살짝 들리며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부엌 타일 위에 긴 사각형의 빛이 생겼고 그 위에 제 발끝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빛 위에 조용히 섰습니다. 긴 그림자가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오래전 시장 바닥도 오늘의 거실도 발밑의 표면은 다르지만 저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더 단단한 표면 위에 서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퇴근하던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눈길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변호사까지? 그냥 오래된 문서를 확인하려고.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내 일은 내가 처리해야지.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린 숨김이 없어야죠. 그녀의 말끝에 숨김이라는 단어가 뾰족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숨김은 없어야지. 다 드러나야 해.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뭘 숨겨뒀던 것 같아. 그냥 낡은 서류라면 변호사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아니야. 난 촉이 있어. 뭔가 있단 말이야.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 침묵을 뚫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서랍 속 열쇠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스스로 존재를 확인하듯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대대적인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다 치워야 해요. 쓸모없는 건 다 버려야 해요. 그녀는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제 옷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옷감이 봉투 안에서 구겨질 때마다 제 세월이 짓눌려 구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투도 이제 버립시다. 남겨봤자 어머니 힘만 들어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며 외투 소매를 잡았지만 결국 놓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저를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밤이 되자 쓰레기 봉투가 마당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빗방울이 봉투 위에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금속 같은 냄새가 풍겼습니다. 봉투 속에 짓눌린 제 옷들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철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에게 빚을 지지 말 것. 사랑은 주되, 계산은 내가 할 것. 이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쇠소리, 바퀴, 마찰음, 엔진 소리. 봉투들이 차 위로 던져지며 하나둘 삼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투 하나가 찢어지면서 두꺼운 종이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끈이 젖어 색이 진해져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봉투를 주워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닌데.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저는 봉투를 받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습니다. 봉투 위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현동 토지 지붕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 문서예요? 어머니, 왜 이런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니까. 버려지지 않아야 했으니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숨김은 없어. 다 드러날 거야 그 순간.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애써 감춰온 삶의 무게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쓰레기라 부르며 버린 날. 사실은 제 진짜 힘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땅 문서를 올려두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정말 땅 문서예요? 그래, 내가 평생 장사하고 모아둔 거다. 이 집 지을 때만 해도 남겨진 게 있었지.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이며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쓰레기를 버리던 손이 이제는 서류를 움켜쥘 듯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가족인데 숨기면 안 되죠. 가족이라. 그럼 네가 버린 건 뭐였지? 내 옷? 내 세월? 내 숨결? 며느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단지 집안을 정리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살자고. 그런데 이런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재산 문제는 같이 상의해야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지만 서늘했습니다. 상의라. 상의는 서로의 뜻을 존중할 때 하는 거다. 한쪽이 버리기만 하면 그건 통보지. 아들은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낀 채로 갈피를 못 잡는 모습.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다. 내 재산, 내 뜻대로. 며느리는 서둘러 아들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서야 해. 어머니가 이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돼? 애도 있어야 하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당신이 막아야지.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더 이상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평생 애써왔지만 네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그러니 이번엔 내 편은 내가 선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그날 우리 집은 처음으로 진짜 대립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정리된 신탁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조건부로 관리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봄의 의무를 연간 이행해야만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사회 환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건을 더 붙여주세요. 병원 봉사, 심리 상담, 그리고 나한테 직접 사과하는 것.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게.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쾌하시겠네요. 통쾌가 아니라 공정이지. 며칠 뒤 저는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탁제 서류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라면 조건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은 사회로 간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은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건 계산이다. 내 삶을 버리려 했던 그 손에 더 이상 내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 아들은 주먹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지자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빚을 지면 갚아야 한다. 사랑도 빚이다. 하지만 배신은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돈으로 대신 갚을 거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무너졌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기회는 조건 안에 있다. 너희가 지킬 수 있다면 증명해라. 그게 진짜 가족의 증거다. 방 안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움켜쥔 것을 이제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 회의실에서 최종 공증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정됐습니다. 땅 문서와 상가 지분, 주식 보관증은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게 없군요. 며느리는 자리에 앉아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한 건 나였지.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줄 알았지만 넌 날 가족으로 본 적 없잖아. 옷을 쓰레기라 부르던 내 입술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그날 너는 내 선택을 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단 말보다 필요한 게 있지. 증명해라. 너희가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이 집에 얹혀 살던 사람인지. 회의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드디어 흘러나왔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집 부엌에서 다시 외투를 꺼내 걸쳤습니다. 해지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 낡은 옷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호주머니 안에서 손끝이 작은 단추에 닿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있는 그 단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증인이었구나. 저녁 밥상에 앉아 저는 아들에게 밥을 한 숟갈 퍼서 건넸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도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으로 사랑을 살 순 없지만 사랑 없는 돈은 결국 독이 된다. 그리고 펜 끝을 멈추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긴 싸움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옷을 쓰레기라며 버리던 그 순간 드러난 땅 문서, 그리고 엄마의 선택.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진짜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